소개받은 구본권입니다. 저는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계신 청중들하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질 메타버스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인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사회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두 분께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본격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은 사실 한국의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키시고 그 덕에 아주 스타가 되신 교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일찍이 우리 누구도 모르고 있었는데 메타버스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그게 무려 이런 책이 그렇게 안 팔리는데요. 100만 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역시 미래를 이렇게 미리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뭐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마 모두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김상 교수님 많이 여기저기서 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위정현 중앙대 교수님,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메타버스 세계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위정현 학장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학생들하고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실질적 가상 수업, 메타버스 수업들을 많이 해오신 사실은 메타버스를 남들보다 먼저 실행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정은 교수님은 최근에 메타버스는 환상인가? 라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의 책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약간 두 분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답은 모르지만 미래가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 두 분께 전문가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이제 공통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대단히 다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뭐다라고 하는지를 정의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무엇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지 먼저 김상균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첫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변 친구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긴 합니다. 도대체 상균아 메타버스가 뭐니? 우리 아들이 그거 한다 안 한다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5글자만 기억해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현실이 있고 가상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는 물리적인 현실이고요. 메타버스는 디지털 현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둘 다 현실이고 다만 메타버스는 디지털적으로 구현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가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예. 유정인 교수님, 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을 0으로 놓고 가상을 100으로 놨을 때 현실의 0은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의 0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숫자로 생각한다면 1%에서 가상의 100% 사이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메타버스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5%의 메타버스도 있고 100% 완전한 가상의 세계 이런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VR이나 이런 또는 뭐 제페토 같은 이런 세계를 100%로 심지어는 이제 VR 같은 경우는
완벽한 어떤 공간 360도 전체가 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0% 중에서도 완전한 3차원적인 가상 이렇게 또는 메타버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정의가 방금 이제 그 부소장님께서 정의를 먼저 물어주셨는데 정의가 중요한 게 메타버스의 정의를 둘러싸고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잘못하면 과거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휩쓸려 가지고 한 4년을 대한민국이 소요를 해도 완전 4년을 날렸고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를 놓고 또 4년을 날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4년은 창조 경제를 정의하다가 4년이 날아간 거거든요. 혹시 메타버스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정의하고 메타버스가 무언가를 더듬고 있다가 결국에는 시간 다 날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준비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 열풍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현상이 과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 현상 중에서도 지금 유정은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부터 100%까지 우리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정도의 수준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렇죠. 0% 메타버스가 아니니까 1%부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보고 있는 메타버스 현상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 3%였을 땐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우리 특별히 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상근 교수님께서부터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어떤 것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첫 시작은 관심은 일과 공부에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못하다 보니까는 이걸 대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업무를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뭐 그런 걸 주로 활용하다가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제감이나 사회적인 실제감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뭔가 해결하고 싶다라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런 거가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회적인 좀 관심이 퍼지게 된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영역은 사실은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영역이긴 합니다. 인터넷 콘텐츠가 사실은 그 본질 자체가 굉장히 디지털라이즈 하기가 좋고요. 디지털하기가 쉽다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현실 속에 더 많이 녹여놓고 더 많이 녹여놓은 상태에서 국경을 초월해서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고 한국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산업적인 관점으로는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유 학장님께서는요. 결국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의 관계 설정에서 결국에는 주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현실만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이전에 90년대까지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대부분 현실이 거의 100%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대표이사님도 현실에 중요하시죠? 게임 안 하시죠? 네. 대표이사님 제페트 해보신 적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김성규 교수님 모시고 제페토 그 투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로블록스 투어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아니 정말요. 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김성규 교수님 잠깐 신문사 제가 한겨레신문 참 좋아하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샤넬 5를 아무리 떠들어도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향을 맡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굳이 대표이사님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되게 우리나라에서 30대 이전의 세대하고 40대 이후의 세계는 가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그 이전의 세대는 지금 30대 정도까지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면 리니지를 했던 50대 초반까지 올라갑니다만 그분들은 가상과 현실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를 넘어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상이 현실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가상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가상과 현실이 융합돼 가지고 제3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특히 30대 이하의 우리가 세대에 주목하는 거고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것은 이유는 가상이라는 게 어떻게 현실하고 결합되고 영향을 미치는가가 메타버스에서 주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가상 이야기하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요소 중에서 화폐 같은 게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얼마 전에 테라 루나가 터졌는데 99.9%가 하루아침에 루나가 폭락해서 소멸한 돈이 50조예요. 이건 현실의 제조업을 하시는 경영자나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분하고 억울해서 혀를 깨물고 자살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왜? 하룻밤에 50조라는 게 생겼다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정말 가상이거든요. NFT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가상과 현실이 메타버스 용어 자체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향후에 가상과 융합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건과 동시에 점점 가상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 예를 들면 청소년 이슈도 그렇습니다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가상 속의 인간관계가 현실 인간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상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인간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걸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 세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상과 현실의 융합 얘기를 하셨고 점점 그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요해진다. 자,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당연히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는 영향이 무척 지배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우리가 마스크 쓰고 코로나 상황에서만 살 것은 아니고 다시 비대면 활동들, 뭐 학교도 개강하고 여러 비대면 활동들이 시작됐고 50조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하루아침에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기업도 그걸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실 그렇게 사람들 시장에서 그렇게 큰 환호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경험했는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우리는 한번 경험한 비대면과 이런 메타버스의 경험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비대면 같은 상황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메타버스를 계속 추앙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 뉴노멀에서 배운 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거다라고도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비대면이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까요? 아니면 사그라들까요? 우리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장님 질문에 제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표현 중에 그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저는 사실 그런 표현을 볼 때마다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은 이제 코로나 전의 생활 양식인데 그 일상은 약간 정상적이다, 평균적이다, 보통이다라는 뉘앙스를 안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은 보통이나 평균이나 정상에서 약간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13살인데 2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본인은. 깜짝 놀랐어요. 200명 직원을 거느린 창업자. 근데 법인은 없어요. 주식회사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로블록스에서 전 세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20대 형 누나들 막 모아가지고 200명을 모아서 월드를 빌딩을 하고 끝나게 되면 이걸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로벅스가 수입이 들어오면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하다 보니까는 뭐 경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했던 이벤트가 자기 직원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뭐 일이 생겨갖고 일을 못했대요. 또는 어떤 친구는 코로나 걸려갖고 나 3일 동안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병가니까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굉장히 단호한 경영자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학생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이 생각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매겨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그죠? 과세.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뭐 이걸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안 부르고 또는 뭐 비대면 대면을 떠나가지고 이 친구가 내년이나 후년에 뭘 하고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중학교도 갈 수 있고 다른 것도 하겠지만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더 해볼 수 있게끔, 그것도 안전하게 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전처럼, 저 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 연구자니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를 24시간 어떤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좀 VR 장비도 멀미 나가지고 오래 사실 못 써요. 제가 VR 장비를 실험할 때는 열심히 쓰는데 일단 멀미도 나고 여기 눈 근처가 팬더가 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잘 안 씁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과도기인데 저는 이게 물이 출렁이듯이 아까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내려갈 것이고 다 출렁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실제 가볍게 했던 실험 중에 뭐가 있냐면 학생들,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이제 약간 과학적인 실험일 수 있는데 밖에 못 나가고 전화기만 줬어요. 뭐 하나 봤어요. 계속 전화기로 뭐든 계속 합니다. 전화 사용량이 증가하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게 열어주면 그 순간부터 전화기를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물리적인 현실에 대한 갈증이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그 대학원생들이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대면 또는 메타버스적 무언가를 자꾸 찾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유 학장님께서는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십니까? 결국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왜 이게 붐을 이루는가, 이 이슈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아마 꽤 많은 것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확립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를 처음에 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정의 이슈가 있는데요.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지금 성공한 모델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메타버스가 소멸할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로블록스도 게임 플랫폼이고요. 예를 들면 제페토도 소셜 게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의 카테고리를 본다면 리니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리니지가 1998년에 나왔습니다만 메타버스의 연구자들이 리니지 같은 게임을 훌륭한 메타버스의 일종으로 다 분류하거든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리니지를 안 할까요? 합니다, 다. 리니지. 대표님 리니지 안 해보셨죠? 왜 답변 안 하세요? 왜? 아니, 무슨 제가 파렴치한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런 거 하세요? 막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예,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해보실 거죠? 예. 네, 하셔야 됩니다. 주말까지 하십시오. 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리니지가 1998년에 나와서 지금도 생존해 있는 게임인데요. 리니지,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 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상화폐, 아데나도 있죠. 그리고 아이템 거래도 있죠. 아이템 생성도 있죠. 합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고요. 거기서 혈맹이라고 불리우는 길드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사실은 이제 로블록스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좀 만들고 돈을 벌고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돈을 버는 것만으로 볼 때는 옛날에 세컨라이프에 훨씬 더 많이 벌었고요. 많은 기업화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세컨라이프 내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데 많은 이제 데이터 참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주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메타가 계속 지금 영업 손실 막대한, 이번에 1사분기에 영업 손실도 2조인가 3조인가 났고요. 연 단위로 따지면 한 10조 날 겁니다. 메타. 이름도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근데 이름 바꾼 거 전부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커버거 선생은 참 불쌍합니다. 이름까지 바꿨는데 메타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붐이 쭉 가라앉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로블록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메타버스에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제페토, 로블록스 또는 마인크래프트 등등 이용 시간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건 뭐냐면 일시적인 반동이 아니라 2019년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라는 현상이 가상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버블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대부분의 현상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또는 급격하게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옥석을 정말 어떻게 가릴까? 예를 들면 그 속에서 NFT를 어떻게 생존시키고 메타버스에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자질의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왜냐하면 로블록스가 쫙 깔아앉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 다 무너지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더 우리가 서포트해서 끌어올려 줄까? 정말 그런 좋은 청소년들을. 이게 향후의 우리 고민이지 메타버스라는 그 자체가 버블 때처럼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처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번 버블이 꺼지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실 제페토도 위험할 겁니다. 제페토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 동대문 옷장사가 무슨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제도권에서 흡수할 거냐? 그래서 많은 부분이 깨지지만 그 진수나 그 핵심 본질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다시 그걸 끌어올릴 건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네, 버블의 측면이 있다는 걸 이제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의 버블이 꺼지고 점점 수그러들면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요. 오늘 여기에 자리하신 분들께서 메타버스 오늘 이 대담을 들으시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는 게 애들하고 말이 통합니다. 이제 뭔지 몰랐어요. 애가 제페토가 뭔지 로블록스가 뭔지, 예, 아빠가 하는 게임만 알지 몰랐었는데 이제 뭐 한마디 아는 체 할 수가 있어요. 즉 메타버스의 주된 사용자, 이용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즉 10대와 10대가 안 된 애들이 지금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들인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하는 미래의 소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부모님들이 모른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수그러드느냐? 그건 아니라 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0대 더 젊은 친구들은 저희들과 노는 물이 다른 거죠.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 세대가 성장하는 10년 뒤, 5년 뒤가 되면은 코로나 상황 아니어도 지금과는 미디어 환경과 소통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왜 우리 60대, 70대 소통 방식에 니네들 안 맞추냐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더 미디어가 세대별로 이용하는 영역이 달라지면서 세대 간의 소통의 격차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메타버스 잘 배워서 활용하실 것 같은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메타버스를 키우고 그게 이제 가상현실이 섞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세대 간의 소통의 격차라는 문제가 우리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되게 제가 신기했던 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VR챗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 VR챗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쓰는 거랑 일정 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근데 그걸 갖고도 오프라인 모임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자기 아바타를 다 모아요. 그러면 스마트폰만 가운데 모아가지고 이걸 인증샷을 찍습니다. 이 아바타들이 현실에 모였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디지털 현실에 대한 가치를 저보다도 굉장히 무언가 다르게 더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동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주를 계속했잖아요. 몇십만 년 동안.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인류의 발이 닿지 않은 땅이 없고 제가 최근에 네이처에서 봤던 걸 보니까 지난 60년 동안 전 지구의 토지 형질, 그러니까 토지 사용 용도 변경된 걸 조사했던 아주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60년 동안 전체 지구의 토지 중에 3분의 2가 계속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땅을 가지고서 더 이상 발디딜 데도 없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뭔가 또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자꾸 두들겨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는 너무 비싸고 위험하니까 디지털 현실인데 저는 사실 젊은 층, 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더 고마운 게 그들은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처럼 0하고 100이 있을 때 0에서도 살고 50에서 살고 100에서도 살아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100이 좋아도 0에서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연구자니까 약간 예외지만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제 친구들은 거의 영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아들 임원이니까 단톡방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VR로 회의한다 그러도 하나 안 한다 그러고. 그럼 직원들이 회의는 자기들끼리 하고 또 와서 보고 해요. 서면 보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나 제 친구들이 또 이기적인 것 같아요. 물리적 현실에만 있고 디지털 현실에 있는 그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들은 디지털 현실에 있으면서도 저희한테 와줍니다. 이게 뭐 그들이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가 갖고 있는 권력 관계 때문에 그런 거긴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근데 결국 우리가 이런 권력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 세상 안 갈 거니까 너만 나한테 와줘. 이렇게 했을 때 소통은 결국 더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세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속도보다 우리가 그들한테 다가가는 속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라져야지 소장님이 질문에 담으셨던 이 어떤 단절,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정현 학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저도 아까 김상희 교수님처럼 고봉관 소장님의 질문에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메타버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장님이 게임을 안 해보셨으니까 뭐 단절 이렇게 게임 안 해보셨죠? 지금 어떤 게임 하세요? 저요. 제가 하는 거는 뭐 애니팡 수준입니다. 예, 애니, 예, 그나마 훌륭하십니다. 우리 대표님은 계시죠? 애니팡도 안 하셨을 거예요. MZ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라는 MZ 세대하고 소통은 메타버스 이전에도 안 됐어요. 왜 메타버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됐어요. 원래 옛날부터 아니요, 그 옛날이 애들은 아니에요. 버릇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 이제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5,000년 전에 진흙 파넬에 있는 약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갖고 노인 보면 인사를 안 해. 이런 약이 써 있거든요. 쇠기 문자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예. 근데 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냐면 메타버스 이전에도 그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됐어요. 그건 IT가 등장하면서 급속하게 확산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특히 등장, 지금 게임이라는 게 하나 온라인의 가상 공간인데 그게 등장하고 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컨 라이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런데요. 특히 게임이라는 현상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장하면서 부모들은 청소년들 자기의 자녀들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이질적인 사회거든요. 그리고 공포스럽거든요. 저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름까지 안 밝히겠습니다만 유명 방송국의 KBS에 PD 부부였어요. 이름 안 밝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부부가 상의를 했어요. 자기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내가 해볼게요 그랬어요. 집에 갔습니다. 목동 사십니다. 갔어요. 야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야 게임 뭐하니? 그랬더니 뭐 합니다. 예를 들면 리니지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합니다. 네 캐릭터 뭐니? 종족이 뭐니? 레벨이 어떻게 되니? 어떤 아이템을 샀니? 한 달에 얼마 쓰니? 이걸 계속 둘이 떠들고 있었어요. 둘을 앉혀놓고. 그때 그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사람도 이제 PD죠. 외계어 같다는 거예요. 외계어. 그분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났었냐면 아들들하고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플레이를 시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시장 갔다 오니까 거실에서 아들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스크탑에서. 그래서 하도 화가 나니까 순간 뚜껑이 열리니까 PC를 꺼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을 잘라버렸대요. 가위를 가져와서 잘라버렸대요. 케이블을.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화하잖아요. 대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예전에 어몽어스 마피아 게임이거든요. 저는 해봤는데 재미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 근데 MZ 세대는 재밌어해요. 아마 신나게 재밌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조금 오해해야 되는 게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이전에 이미 IT 기술이 오면서 급격하게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메타버스가 소멸해도 메타버스가 버블이 꺼져도 세대 간의 갈등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 안 됩니다. 왜?
MZ 세대는 그들의 그러니까 IT가 만들어낸 특징이 뭐냐면 MZ 세대는 횡적인 연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횡으로 10대는 10대끼리 지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두고 1학년들이 꼰대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군대 갔다 온 대학교 4학년 남학생하고 1학년 여학생은 대화 못 해요. 다른 세대 사람이에요. 전 실제로 그걸 봤거든요.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1학년들의 대화에 4학년 남학생, 군대 갔다 온 남학생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더해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저희 데리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진짜 애들 보면 버리장머리였고요. 애들 진짜 문제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등학생들 보면 기절하실 겁니다. 저건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간격이 커진다는 거예요. 간극이.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건데 거기에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횡적인 연대감과 횡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도구였다. 메타버스가 앞으로 버블이 꺼지든지 꺼지지 않든지 세대 간의 갈등과 커뮤니케이션 단절은 계속 커질 것이다. 즉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시대로까지 갔다 왔지만은 별로 위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더 이 세대 간 격차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니네들은 그거 하지 말아라고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오프라인 세상으로 우리들의 익숙한 방법으로 오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메타버스 세대들에게 친숙한 소통 방법을 우리는 안 배웠고 그들은 배웠는데 우리가 안 배운 우리가 배워야지만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가상 세계를 일찌감치 표방한 린든 랩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거의 모든 개념들이 대부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됐어요. 예, 관심은 많이 모았지만 그리고 온라인 게임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세컨드 라이프나 온라인 게임과 같은 사이버 가상 세계와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타버스 그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공통점도 무엇이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메타버스의 거의 뭐 굉장히 괜찮은 원형 중에 하나인 거로 저 공감합니다.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안에서 하는 활동이 메타버스적이다 아니다라고 뭐 논하기는 좀 애매한 면은 있지만 큰 차이점은 어디서 보이냐면 산업적인 활용에서는 약간 다른 면은 보입니다. 예로 이제 제가 같이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뭐 유통기업 또는 뭐 건설기업 이런 데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게임 공간처럼 뭔가 플레이를 하고 미션이 주어지고 그런 방식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에서 사용하는 원천 기술을 많이 메타버스에 녹여내고 있고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현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산업적인 적용이 게임 안에만 머물지 않고 뭐 건설이건 유통이건 제조건 다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세컨드 라이프를 지금도 보게 되면은 제 친구 중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놓고서 저한테 깔아달라고 연락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해봐야 되니까 했는데 야 그 앱 중에 저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VR 챗도 오큘러스에 깔리는데 그게 VPN 우회해서 깔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에 정책된 막혀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 안 해봤으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메타버스는 가난한 사람의 공간이고 부자들은 물리적인 현실을 더 좋아한다라고 딱 양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친구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돈이 있어도 메타버스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는 세컨드 라이프를 이제 여기에 빗대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때는 뭐 통신 인프라, 어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PC의 어떤 성능, 그다음에 세컨드 라이프의 UI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였다. 물론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 친구처럼 일반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오큘러스보다 세컨드 라이프는 훨씬 더 들어가기 어려운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상호작용이 그때와 지금하고 엄청 달라졌다라고 저는 보기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입 장벽상에 큰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적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위학장님 어떻게 그 차이점을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플레이하는 방식 이건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컨 라이프가 지금에 있어서의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로블록스, 또 마인크래프트, 뭐 제페토 등등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툴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유저들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들은 세컨 라이프에 있었습니다. 왜? 가상화폐도 있었거든요. 린덴 달러라는.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 지금 뭐 가상화폐가 대단히 뭐 중요하고 화폐하고 바꾸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세컨 라이프에서는 린덴 달러가 US 달러를 환율을 가지고 바꾸고 있었어요. 캐시를 언제든지 바꾸고 그런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몇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컨 라이프는 AR, VR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R, VR이라는 그런 가상화의 기술은 세컨 라이프 이래로 많이 발전해 왔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R, VR도 결국 산업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고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거냐면요. 철학적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린덴랩이 가지고 있는 세컨 라이프가 출발을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가치, 철학적 기반이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컨 라이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좌파적 전통, 뭐 좌파가 우파고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실리콘밸리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개발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가 전부 그런 거거든요. 리눅스 이런 게 전부 그런 그 정신을 그대로 세컨 라이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 툴은 제공하되 유저들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뭘 어떤 상상한 걸 다 펼쳐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세컨 라이프 내 음란물이 범람했거든요. 음란물이. 거기 가면 특정 장소에 가면 음란물이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니라 캐릭터끼리 음란 행위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주의 철학에서 어쨌든 인증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세컨 라이프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요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세컨 라이프는 우리나라에서 불행하게도 18세 이상 성인물이었어요, 성인물. 근데 우리나라에서 린덴랩 코리아를 통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주민등록 인증을 해라. 성인 인증을 해라. 그래서 세컨 라이프 본사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 그거예요. 린덴랩 대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그게 세컨 라이프 서비스 때문에 수용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유주의 철학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되니까 총기, 가상사회에서 총기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기관총, 뭐 이런 거. 사람 캐릭터를 쏘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후에 최근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를 오면서 세컨 라이프가 가지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철학은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자유도가 떨어진 겁니다. 자유도가 높으면 어떠냐면요. 일반 유저들이 콘텐츠 개발을 못합니다. 아이템 못 만듭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를 보면 자유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캐릭터 등등을 투박하게 만들고 툴을 제공하고 그래서 만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이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대신에 자유도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공하지만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하지만 세컨 라이프하고 비교해 볼 때 기술적인 AR, VR적인 최근의 진보는 있었지만 여전히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 똑같다. 세컨 라이프가 거의 대부분 똑같다. 특히
초기에 세컨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적인 그런 전통과 철학은 오히려 약화되었다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죠. 그런 점에서는 세컨 라이프가 던졌던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콘텐츠나 플랫폼들,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흥미로운 지점들을 각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그 세컨드 라이프 때와 달리 그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공간과 뭐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게 현재의 메타버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정은 학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철학은 자유주의 철학을 기반하고 있었지만 그 자유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는 그 자유도를 통제한 게 지금 뭐 로블록스라든지 수익 모델을 찾아 나가고 있는 측면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앞으로 가상 세계의 역할은 현실과 결합을 하던 아닌 독자적으로든 점점 커져 나갈 텐데, 많은 것이 가상화하고 메타버스적 공간으로 가는 게 큰 방향에서 맞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은 끝까지 그런 흐름에 저항할 것인가? 끝끝내 가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가 절대 줄 수 없는, 그런데 개인과 사회에서 메타버스 현상이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우리 질문, 약간 이제 그 사변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 듣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작이 소설인데 원작 소설이 사실 영화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원작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인공 파르지발이 메타버스 속에서 만나고 활동하던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그 여성하고 이제 키스를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은 현실에 존재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서 소설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게 도대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행복.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행복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도대체 하나의 행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좀 고민이 들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한 1년 동안 사람들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한 10,000명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끝에 BCI를 통해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상상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가정을 하고서 그런 게 나온 상태에서 당신은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화의 네오의 선택처럼. 이거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익명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온라인 세미나 할 때마다 뭐 100명, 500명 이렇게 집단을 계속 불려가면서. 근데 제가 얻어낸 데이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설문을 만들 때 예상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제가 먼저 답변했거든요. 제가 그 설문에 응답한 1호 응답자입니다. 저는 그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빨간 약을 골랐어요. 현실에 살겠다. 그리고 2호 응답자가 제 아내였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이게 질문을 온라인으로 보내줬더니 당신 뭐 골랐어? 해가지고 제가 나 빨간 약 골랐다 했더니 얼른 파란 약을 고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또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거 재미난 질문이다. 한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하다가 10,000명을 채웠는데 이 10,000명의 응답은 현재까지는 6대 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6이 어떤 분들은 빨간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6은 파란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와 같은 세상이 오면 나의 행복 기준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이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제가 의아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그룹사 사장단들 한 30명, 40명 모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생각보다 파란 약의 비율이 높았어요. 50% 넘었어요.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권력자들인데 왜 파란 약을 선택을 할까? 회장님이 이렇게 갈구는 건가 생각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내면적으로 본인이 답하는 건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진화 방향 또 사용하는 빈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위학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철학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사실 뭐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다 중요한 거긴 한데 오히려 본질적인 철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우리가 계속 일컫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들이 메타버스 시대를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분들 만나게 되면 AI나 코딩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전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증액하시지 말고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교육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인간 사회의 흐름을 보면 메타버스하고 뭐 굳이 관계를 하지 않고 흐름을 보면 특히 IT화가 된 다음에 보면요. 집단 간의 관계, 집단 속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성이 점점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마 스티브 잡스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인간 사회에 깊이 파고들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에 소개하는 거 보면요, 아주 정말 소박합니다. 이 스마트폰 아이폰끼리 하면 전화 공짜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폰끼리 문자 공짜고요. 뭐 음악도 아이팟 들어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정말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그 인터넷 가능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근데 특히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한 번 더 인간관계가 약화가 됐고 스마트폰이 오면서 더 약화가 되고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아요. 더 계속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인간이 독립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향후에 그리고 가상화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가상화의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를 가만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을 지켜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남이 자신의 영역에 깊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오프라인 상에서 과도하게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좋아합니다. 앱 중에 어떤 재미있는 앱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개발을 시키니까 실제로 이제 현재 존재하는 앱들과 비슷한 앱들을 만드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앱이냐면 저녁밥을 같이 먹는 앱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자기가 저녁을 먹어야 되려면 중앙대 근처에서 저녁을 먹는데 혼자 먹기 싫으니까 그 앱을 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치 표시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을 사람을 모집하면 일종의 번개죠.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잡담하면서 모여서 식사하고 또 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만나자는 계약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만나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떠들고 그다음에 헤어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앱들이 우리나라는 SNS 앱들이 카카오톡 같은 앱들이 예를 들면 위치를 표시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데 중국의 위챗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켜고 주변에 위챗 유저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주변에 확인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 앱들도 그런 기능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럼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고립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적정한 거리에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 결국에 가상화가 된다고 할 때 또는 메타버스사로 사회가 진화한다고 할 때도 끊임없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하고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 그게 현실이건 가상이건 특히 현실의 관계에 일정하게 뿌리를 내리고 연결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가 가상화라는 형태로 진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우리 또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디지털 휴먼이나 아바타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나의 이제
그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자면은 무슨 페이스북의 공간, 로블록스나 제페토의 공간만이 아니라 이제 호환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NFT 아바타를 샀는데 우리 플랫폼 안에서밖에 못 쓴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공간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는요. 앞으로 이제 이런 뭐 로블록스건 페이스북건 다 제각각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휴먼이나 아바타 같은 게 호환성을 가지려면은 어떤 장벽들을 넘어야 될까요? 기술적인 이거 실질적인 이야기지만 뭐 한번 우리 전문가들의 이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과거 뭐 인터넷도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글로벌라이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표준화 작업이 중요한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연합체를 만들고 있어서 그 연합체가 켜지면서 표준화 논의가 되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도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아바타 부분만 딱 끄집어서 말씀드려보자고 하면 제가 쓰는 것도 뭐 레디 플레이어 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아바타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걔는 그 하나의 아바타를 갖고서 모든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메타버스를 그 아바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매번 아바타를 다시 만들고 이 공간 간에 아바타가 연동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넘어갈 때 지금 뭐 여권 들고 넘어가긴 하지만 가급적 비자 안 받고 여권도 잠깐만 보여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훨씬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통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별도의 디지털 현실로 각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표준적으로 묶어내고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진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어떤 포럼, 대기업들, 빅테크들 연합체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들이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표준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걱정은 듭니다. 뭐 기업들만 놓고 봤을 때도 작은 기업들을 배려할지 또는 그들의 소비자를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충분히 배려해서 예를 들어 설계할지 앞서 이제 우리 김철욱 작가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주선 설계하는 거. 그것처럼 정말 유니버설 디자인이 고려가 된 메타버스 표준을 만들지 아니면 그냥 비장애인들을 위한 표준화를 만들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들죠. 현재만 봐도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심지어 손이나 발이 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입으로, 입바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대중적으로 볼 수는 없죠. 마트에 가면 안 팔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바이스들은 더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쓰시기가 훨씬 더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표준이 얼마 담아낼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말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 될지 아니면 정말 대기업이나 일부 소비자만 위한 세상이 될지 한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이야기 속에서 조금 의아하게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준 이야기입니다. 왜 각각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제페토, 페이스북 이걸 왜 표준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뭐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게임에서도 리니지가 있으면 리니지를 쓰는 MMORP 유저들이 모이는 거고 예를 들면 메이플 스토리 같은 캐주얼적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여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단적 성향이 다르거든요. 리니지 하는 유저들은요 정말로 권력지향적입니다. 게임 내 권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성주가 되려는 강한 그래서 집단 간의 혈맹끼리 전투가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한번 리니지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전쟁을 하려면요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가상화폐 3천만 원 아닙니다. 현금 3천만 원이에요. 그걸 투입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혈맹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6개월 동안 도상훈련을 합니다. 뭐 궁수, 뭐 전사 해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군대에서 전쟁하듯이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러고도 집니다. 그러고도.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메이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최근에 또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총 쏘는 게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개를 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배틀그라운드, 메이플 스토리, 리니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VR 챗,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걸 왜 굳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야 되죠?
물론 저는 그 메타버스 미래라는 게 기술적인 플랫폼을 볼 때는 기술적 플랫폼의 표준화는 필요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메일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에서 G메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G메일하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을 하나로 같은 회사로 해서 두 개가 뭐 제휴를 맺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캐릭터 간의 월드를 넘나드는 시도는 과거에 게임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A라는 게임, 리니지에서 쓰는 캐릭터하고 아이템들을 모아서 메이플 스토리를 가서 하고 그거요. 두 회사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리니지라고 있는 NC소프트는 자기들이 아이템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이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구글은 구글 나름의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절대 표준화, 컨텐츠 제일 상단의 표준화는 안 합니다. 다만 미들웨어의 표준화, 밑에 엔진단의 표준화, 프로토콜의 표준화 이런 건 시도를 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다양한 형태의 세상, 인간 세상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필요하면 넘나들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뭐 인터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여기서 있는 모든 것들을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걸 갖고 저기로 가고 저기에서도 다른 데로 가고 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의 의견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간이 많이 전체적으로 좀 지체가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좋은 사례를 보셨습니다. 30초 안에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위학장님께서 어몽어스 얘기하셔서 갑자기 그 생각이 30초 얘기하니까 나네요. 제가 딸아이만 둘이 있고 둘 다 대학생이거든요. 남자친구가 둘 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빠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용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딸아이 남자친구들하고도 어몽어스를 가끔 합니다. 근데 어몽어스라면 이 녀석들이 굉장히 처절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죠.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냐고. 근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거기서 있던 경험이 현실의 경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걸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리적 현실의 경험을 디지털 현실에 좋게 만들고 디지털 현실의 경험이 물리적 현실을 더 살찌울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두 세계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드는 게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넓게 크게 행복해지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게 이게 버블이 끝난 다음을 생각하세요였습니다. 항상 버블이 끝나면 예를 들면 2008년에 리먼 브러스가 버블이 터졌을 때도 사람들은 참담했고요. IT 버블이 터졌을 때도 2000년대 초반도 참담했고요. 지금도 메타버스의 버블은 터지고 있습니다. NFT 폭락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무너지고 있고요. 메타버스 주가 폭락하고 있고요.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사용 시간 줄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많은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이슈로 좋은 기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MZ세대처럼 훈련된 세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굳이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게임으로도 훈련되어 있고 SNS로도 훈련되어 있는 세대들을 어떻게 새로운 어떤 세계로 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지금 미래의 세대를 위한 어떻게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부침과 관계없이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러면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4년 이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4년을 논쟁하다 끝나는 걸 보고 정말 허탈했겠는데 결국에는 창조 경제 4년 후에 남는 게 없거든요. 적어도 메타버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메타버스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들 그리고 좋은 어떤 세대 청소년들 MZ세대가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인가가 이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메타버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그동안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고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생각보다 메타버스를 가깝게 느끼시는 자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들어주신 청중께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예, 자 이슈 대담 메타버스 인터넷